자, 그 58페이지, 60페이지 거기 보시면 비문학이 있습니다. 이번 주 비문학은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야가 몇 개 있었잖아. 그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통합은 뭐냐? 최소한 두 개 정도 영역이 같이 나오고요. 그게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통합이란 말이 지금 보면은 이게 두 개의 영역이냐? 라고 해서 좀 애매하긴 해. 이 질문 자체는. 원래 근데 두 개의 영역이 나오는 거, 다 하나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서 두 개 비교하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통합 혹은 뭐 융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역 여러 가지가 나온 거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온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가면 되겠어. 여태까지 우리가 본 비문학 분석 방법 정도를 그냥 이해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 굳이 따지자면 그 기술 쪽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술에 대해 했던 걸 떠올려 봐야지. 뭘 했는데 어떤 작동 원리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 자료가 나올 때가 있다고 했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글을 읽으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질문도 그렇게 한번 읽어봐야 될 거고 이거를 읽고 있잖아. 또 읽고 분석하면서 2번 문제만 풀어봐. 2번 문제. 근데 재밌어요. 이 앞에 보면 이게 암호 얘기거든? 암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잖아. 암호를 풀어보는 거야. 나만 이런 게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퍼즐 같은 거죠, 퍼즐 같은 거. 아무튼 자, 요거 읽고 문제 푸는 데까지 3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 일단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문답부터 좀 나눠보고요. 근데 4개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그림이 짧은 그림인데 그럼 그 속에서 정보를 파악해야겠지. 1문단에서 중심화자가 나올 거야.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군은 독일의 무선 통신을 도청하던 중 AGFGXD, AADXFX와 같이 A, D, F, G, X의 5개 철저하게 나열된 형태의 새로운 암호문을 발견한다. 자, 시작하자마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란 뭐가 나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구체 사례를 제시하고 무슨 얘기를 해? 프랑스군과 독일, 혹시 그 배경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서로 적입니다. 서로 싸우던 존재야. 근데 도청을 하다가 당연히 도청을 해야죠.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몰래 들은 거야. 근데 이런 괴상한 암호가 나왔다는 거지. 새로운 암호문, 어떤 암호를 발견했다라는 거지. 이때 독일이 사용한 새로운 암호 체계는 폴리비우스 암호를 적용한 것이래. 폴리비우스 암호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네. 알파벳을 이루는 26개 철자를 표와 같이 정해서 폴리비우스 암호표를 만들고 바로 세로 주제의 숫자 대신 A, D, F, G, X를 정해놓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폴리비우스 암호가 우리가 찾던 그 화자잖아. 왜? 암호 체계, 폴리비우스 암호 셋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게 화제라고 했죠. 이게 중심화될 거 아니야. 네, 폴리비우스 암호가. 그 암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데 옆에 표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루 세로가 다섯칸씩이지. A, D, F, G, X, A, D, F, G, X 이렇게 만들어놔.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배치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A, B, C, D, E, F, G 하면서. 근데 알파벳이 26개라서 하나가 남쪽. 그래서 여기 I랑 J를 같이 묶어서 나왔다. 그래서 총 25칸에 다 넣어둘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일부러 생각도 비슷하고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걸 같은 세트로 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데 위에서 말했던 폴리비우스 암호의 아니지 여기 밑에까지 밑에까지 넘겨야겠다 넣어서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에서 말했던 작동 원리 같은 게 이런 거죠. 이건 물론 기술의 어떤 기계는 아니지만 암호 체계니까 이것도 작동 원리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 작동 방식이 이런 형식이란 거야. 그럼 보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자, 표에 따라 문자 A는 A-A, A-A. 문자 DF는 B는 각각 뭐? DA. 이거 앞에 게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세로 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F 라인이 AD래. A, B. F가 있죠. A, B, F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그럼 AA, DA, AD는 암호 받은 사람이 해석하자면 A, B, F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너는 좌표 배웠어? 이 좌표 활용하는 거지. 좌표의 개념을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오는 게 이 윗줄이다. 그게 읽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자, 그 다음에 그러던 중 프랑스군이 폴리비우스 암호의 원리를 알아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하자 저 원리를 알아내버린 거야. 암호라는 게 원래 비밀인데 비밀 알아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가로 세로 줄에 A, D, F, G, X에 B를 첨가하여 표를 36칸으로 확장하고 표의 0에서 9까지의 숫자도 포함을 시켰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래, 내가 알아냈어? 오케이. 자, V 추가할게. 추가할게. 그럼 여기 줄로 남잖아, 칸들이. 근데 어차피 26글자 다 들어갔지. 그럼 여기 남는 칸들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남잖아. 그럼 0에서 9까지 10개 숫자를 여기다 넣는 거야. 아마 여기 비워놨겠지, 여기. 뭐 여기 비워놓고, 여기에 5개씩 쭉 넣었겠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복잡하게. 이 기억의 이유는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인 거지. 왜냐면 이미 들켰으니까. 들켰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나 프랑스군은 바뀐 암호문을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바로 나오겠죠. 자, 이 문답이죠, 문답. 묻고 답하는 방식. 이건 비문학의 수정을 나온다. 폴리비우스 암호는 우리 중심 화제인 얘는 암호문을 만드는 사람과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이 같은 비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대. 이건 뭐라고 쓸까? 작동 원리 형식이 좀 애매하지. 왜냐면 이게 작동 방식이 나왔으니까. 그럼 같은 비밀 열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뭔데? 암호문이니까 해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랑 쟤랑 같은 암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표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자 이렇게 양쪽이 같은 비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암호 체계를 대칭 열쇠 관리라고 한다. 즉 이게 이거다. 아니, 비밀 열쇠 갚아주는 게 대칭 열쇠 관리야. 즉 폴리비우스 암호는 대칭 열쇠 관리 방식이란 거예요. 그럼 대칭 열쇠 관리가 뭐냐? 양쪽이 사전에 비밀 열쇠에 약속하고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열쇠를 분실하거나 열쇠가 공개되는 순간 보안성이 매우 떨어진다. 자,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대칭 열쇠 관리 뭐야? 어떤 점? 한점이지, 한점. 한쪽 잃어버리면 그냥 해석이 안 돼. 대칭 열쇠 관리의 단점이란 거예요. 들키는 순간 바로 보안성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프랑스군의 예시 뭐야? 이미 들켰어. 독일군 애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한 줄 더 추가해봐야 금방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때문에 비밀 열쇠를 파악했던 프랑스군이 독일군의 바뀐 암호 또한 쉽게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쉽게 해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로 있지, 빨간 가로. 그 빨간 가로가 저 이유인 거야. 저 하나 추가 안 했네. 자, 양쪽이 같은 비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암호 체계를 대칭 열쇠가 되어간다. 정의 하나 빼먹었네. 정의도 체크해주자. 그럼 자, 우리가 봤듯이 구체적인 사례, 독일군과 프랑스군의 사례에서 대칭 열쇠 관리 방식은 되게 쉽게 한 번 털리는 순간 다 털린다는 거야. 그지? 금고 보관 못해요. 아무 보관을 못해놔. 그럼 문제점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보완점을 만들어서 오겠죠. 이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입니까? 개발된 암호 체계가 뭐냐? 비대칭 열쇠 관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이 나온다. 이거. 그럼 봐봐. 이 둘 있지, 이 둘.
지금 B가 A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거잖아. 그럼 둘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설명할까? 설명문에서. 당연히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공통점은 뭔데?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단점 보완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할 걸 알고 있고, 문제에서도 A랑 B가 줄쳐져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공통점 차이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읽으면서. 그럼 보자. 비대칭 열쇠 관리는 뭔데?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암호인 공개 열쇠와 암호를 해석하는 비밀 열쇠가 서로가 다른 것이 대칭 열쇠와 구별되는 특징이랍니다. 다음 여기 줄 그어야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열쇠 관리와 구별된다니까 차이점이 되겠죠, 차이점. 무슨 차이점? A와 B의 차이점. 미국의 MIT 컴퓨터 공학 연구원들은 이 비대칭 열쇠 관리를 이용한 RSA 암호 체계를 개발하였다. 자, 이것도 예시입니다. 비대칭 열쇠 관리의 예시가 되는 거야. 보자. RSA 암호 체계는 일과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의 원리를 이용한다. 얘는 이걸 이용한대. 소수는 뭔지 아시죠? 내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너네가 더 잘 알겠지만 이제는 소수 정도는 알잖아. 그렇지. 1과 자기 자신밖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래. 그렇다는 건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소수가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봐봐. RSA 암호 체계는 기계의 큰 소수들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공개 열쇠와 비밀 열쇠를 구한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동 원리겠지 또. 작동 방식. 소수들의 곱, 그 추가 연산까지 해서 만들어낸대. 그럼 자, 즉이란 거는 설명이에요, 설명. n은 p 곱하기 q일 때 p와 q로 n을 구하기 쉬우나 n으로 p와 q를 찾기 힘들다는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한 것이다. 이게 무슨 예시죠? 우리 쉬운 숫자로 하자. 숫자 섞으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자, 1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6이라는 숫자는 개수가 몇 개야? 경우의 수가. 일단 16 곱하기 1이 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어? 8 곱하기 1일 수도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4 곱하기 4일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암호라면 순서가 중요하다면 거꾸로 이런 경우들도 될 수 있겠네? 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 16 곱하기 1인 게 16인 건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자, 16 줬어. 번호가 16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내야 돼. 이 5개 중에 뭐가 비밀번호지? 내가 알아내는 데는 어렵다는 거야. 16만 보고는. 딱 한 번에 맞추기가 힘들지. 근데 내가 지금 16이라는 건 작은 숫자인데다가 나눠지는 예시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찾기 쉽잖아. 요 짝수니까. 그래서 이걸 들고 오긴 했는데 여기 보세요. 얘는 근데 우리가 말했던 이 단순 예시가 아니라 소수의 소수.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럼 소수 P는 17인 P와 19인 Q로 자, N이 323이 됐어. 이거 두 개 곱하면 323이 되는 건 누구나 다. 근데 323 나눠봐봐. 두 개로 라고 우리한테 던져줬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나 같으면 일단 3으로 먼저 나와봐. 자, 3으로 한 다음에 뭐야? 뭐이? 안 되잖아. 그럼 또 해볼 거야. 뭐 이것저것. 근데 안 되잖아, 그렇지? 점점 올라가야 돼. 그 과정이 길지. 17까지 안 될 거 아니야, 적어도. 1부터 한다고 쳐도. 쭈루루 순서대로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구하기는 쉬우나
323번을 제시할 때는 소수 PQ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소수를 쓴다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문제냐냐. 소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보안의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점이 장점. RSA 암호 체계의 비밀 열쇠는 현대의 고성능 컴퓨터라 하더라도 암호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 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뭐 이것도 활용 예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뭐 활용 분야라고 하셨죠. 왜? 이유가 있잖아. 매우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사실 표현은 되게 간단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냥 대충 보면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소수를 이용한 RSA 암호 체계는 비대칭 열쇠 관리 이 비대칭 열쇠 관리는 쉽지 않다 풀기가 그래서 현대에서도 금융 분야에서 사용된다. 금융 분야가 제일 보안이 철저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지갑 은행에 돈 넣었는데 다 풀리면 좀 그러니까 제일 철저해야 되는 분야에 사용된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나왔다는 거야. A와 B, 대칭과 비대칭. 이 둘을 비교 대조해가면서 내용 파악하면 된다. 널 뭘로 시작했어? 저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했다. 이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 넘어가서 이번 문제 풀어보라고 했잖아. 예부달 바탕으로 XF, XA, AA, FA, XA를 해석한 것. 아예 옆에 적어서 풀려고 적어. 이 V는 지워버리고 X, F, 그다음에 XA, AA, 그다음에 FA, X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두 개씩 나눠놓으면 그렇겠죠. 우린 좌표 원리를 이용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자 그 둘 중에 앞에 오는 게 뭐라고? 위에 오는 거라고 입줄이라고. 자 그러면 XF는 뭐야? P네. 그 다음에 XA는 2네. 그지? 그 다음에 AA는 A. 얘는 섹슈니까. FA는 FA. C. XA는 XA. 다시 E. 그럼 정답은 뭐냐? PC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재밌지 않나? 그냥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아니야? 왜? 그림자로도 활용하고 단순히 내용시킨 문제도 아닌데다가 하나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물론 헷갈리라고 피치 같은 거 여기 수정 넣어놔가지고 헷갈리라고 해놨지만 펄도 있고 이 피치랑 이 피치를 뭔데 대체 이거 되게 헷갈리라고 하던가 피아노 좀 뜬금없지 아무튼 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걸 보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시대에 따른 비대칭 열쇠 관리 기술의 필요성을 밝혀 있다 일단 시대에 따른이라는 건 무슨 구성이라고 가장 우리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예술에서. 시간을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시적 구성이라고. 근데 시대에 따른 거 안 나왔지. 그 다음에 기술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꼭 이걸 해야 된다. 없었죠. 그럼 1번 아니고. 다음 자 2번. 기대칭 열쇠 관리 기술 개발에 따른 수학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수학의 발전을 설명이 아니라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암호의 발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좌표를 썼다가 그 다음에는 소수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거. 그럼 3번.
구체적 사례를 통해 대칭 열쇠 관리와 비대칭 열쇠 관리 기술이 폐해라는 게 뭐냐? 예, 해잖아. 해. 잘못된 단점, 문제점 이런 거예요. 문제점, 폐해라는. 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 이런 것도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4번. 암호 체계가 대칭 열쇠 관리에서 비대칭 열쇠 관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맞겠죠? 대칭 열쇠 관리에서 비대칭 열쇠 관리로 넘어가는. 그래서 발전은 왜 발전이라고 해? 판점을 보완했으니까 단점을 보완했다는 건 더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된다는 거. 그럼 자, 5번은 뭔데? 대칭 열쇠 관리와 비대칭 열쇠 관리 대비하여까지는 우리가 봤었다가 비교대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암호화 기술의 장단점 이게 아니죠. 어? 암호화 기술의 장단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었나? 단점은 없지. 이 자체 열쇠 관리의 단점은 있지만 이 암호화 기술 그래서 4번이라는 거. 그다음 자 3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뭔데요? 자, 가로 세로 줄에 V를 더 추가해서 선분연습을 만들었다고. 왜?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라고 적어놨어. 그럼 뭐겠어? 음,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보이시죠? 다음 자, A와 B. A는 대칭, B는 비대칭. 이 대형으로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자, 1번. A는 B에 비해 비밀 열쇠에 대한 보안성이 높다. 아니죠, 낮죠. 그래서 보완했으니까. 그 다음. B는 A에 비해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다. 아니죠. 복잡해. 그게 더 어렵지. 남자 3번. B는 A와 달리 공개 열쇠와 비밀 열쇠가 서로 다르다. 그게 비대칭 열쇠 관리의 포인트였습니다. 대체 정의 자체가 그러잖아.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건 입니다. 그리고 B가 금융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4번은 3번이다. 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통합 지문이긴 한데 얘는 사회 지문에 좀 가까운 겁니다. 사회 지문. 사회 지문은 뭐가 나와? 어떤 문제점 혹은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 그 현상에 대한 특징, 정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고 6번 문제 있거든.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산도 해야 되고 6번 문제만 푸는 거까지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같이 볼까? 약간 그 내용 이해도 해야 되고 계산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 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 일단 봅시다 그러면. 자, 1문단. 탄소는 산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둘이 결합한 화합물로 화학식은 CO2로 합니다. 그럼 자, 이산화탄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얘는 어떻대? 이건 정의죠. 정의. 뭐 화학식까지도 정의라고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나는 끊어서 화학식은 더 따로 봅시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랍니다. 그러니까 지구 복사를 통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에너지 중 일부를 다시 지구로 되돌린대요.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의 특성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 내용이 이해가 돼? 복사가 무슨 말인지 혹시 배웠나? 아, 네, 설명할게 간단하게. 누가 봐도 해잖아, 그지? 누가 봐도 해고 누가 봐도 지우고잖아. 그래서 이제 해에서 당연히 빛이 올 거 아닙니까? 빛은 에너지를 담고 있지, 열광 에너지. 그치? 여기 들어와, 지구에. 그러면 이 지구가 그대로 햇빛을 다 받아가지고 에너지 다 없는 게 아니라 복사율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이거를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밖으로. 방출을. 그래서 이 빨간 화살표랑 파란 화살표랑 둘이 균형이 와.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둘이 비슷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을 친다고 생각해. 막을 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들어왔는데 나갈 때 방해를 하는 거야. 나갈 때.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나가야 될 열이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온실이 따뜻한 곳이니까. 우리가 지구가 점점 더워지지. 지금도 봐봐. 물론 추웠다 더웠다 난리긴 한데 점점 여름이 길잖아. 그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뜨려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아까 설명한 그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할 건 뭐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만든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사실 뭐 복사를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 푸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그럼 그 다음 보자. 자,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와 같이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완전히 태울 때 만들어져 배출되는데 화석 연료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늘어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답니다. 아주 비례관계로 점점 늘고 있다는 거지. 화석 연료를 쓰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진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랍니다. 그럼 즉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뭔데? 해결책인 거지. 지금 앞에 문제가 발생했잖아. 문제가 뭔데?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 해결할 방법 필요할 때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일단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지. 1번 세금, 2번 탄소 배출권 배출권이라는 권리. 그럼 자, 각각이 어떤 건지 나도 모르고 너네도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야. 자, 1번 탄소세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정의죠, 정의. 탄소세 제도의 정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내는 거야. 너 많이 냈어? 너 많이 썼어? 오케이, 세금 더 내. 같이 된 거지. 전기세랑 비슷하죠? 전기 많이 썼어? 세금 내. 가스 많이 썼어? 가스 세금 내. 인 거야. 탄소세 제도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냐? 오염 배출자는 오염물질 1단위를 추가로 배출함으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이 한계 감축 비용, 즉 이게 이 말입니다. 한계 감축 비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오염물질 1단위를 덜 배출하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 그들이 갖춰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염 배출을 줄이게 된다.
이 문장 이해됐어? 이 문장을 좀 이해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간단하게 내가 설명할게. 아, 이 단위를 뭘로 해야 되나? 그래, 물이라고 하자, 그냥. 물처럼. 자, 내가 오염된 물을 10리터를 버려야 돼요, 10리터를. 근데, 지금 기준이 뭐냐? 몇 리터가 줄여야 되냐? 한 8리터까지 줄여야 돼. 그까지 내가 낼 수 있는 거야, 한계. 그럼 지금 얼마 줄여야 돼? 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럼 이거를 한 단위, 1, 2 이렇게 줄이는 비용이 들 거 아니야. 어떤 비용이 들겠어? 우리 공장으로 내가 공장 돌린다고 해.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를 깨끗하게 정화할 시설을 내가 돈 주고 사야겠지. 그치? 그게 내 투자 비용인 거지. 내가 돈 더 드는 거죠. 그거랑 아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만큼 더 내? 돈 내. 그냥 이만큼 내가 돈 더 낼게. 그게 세금인 거죠. 그치? 즉 무슨 얘기냐? 이 세금이 비용보다 한계 감축 비용보다 크면 그 둘이 같아질 때까지 오염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더 높으면 높을수록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금이 더 크니까 돈 내는 게 더 비싸니까 차라리 시설 설치해. 차라리 그 돈 써. 그게 더 준다. 라는 얘기죠. 자,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오염 수준이 줄어들 수가 있다. 다 줄이니까. 하지만 문제가 또 있겠죠. 탄소세가 부과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 최종 상품의 가격도 높아진다. 자, 문제점 1번. 저 동그라미 1번의 문제점이겠지. 그리고 또한 플러스로 난방수단으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이 둘은 이 1번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공장 예시를 제가 마저 공장을 예시를 드릴게. 공장에서 이걸 돌려야 돼. 석탄, 석유를 써가지고. 근데 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말래. 그래서 그걸 정화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또 추가해. 그럼 돈을 내가 더 썼잖아. 어떻게 하겠어?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옷 더 비싸게 팔아. 왜?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막상 이걸 사는 사람인데 최종 상품의 가격이 더 올라가. 내가 돈 내야 돼. 탄소세 때문에 그렇대. 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석탄.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석탄 있죠, 석탄. 그 연탄 알지? 연탄. 너네 본 적 있어? 실물? 한 번 본 적 없지? 구멍 뚫리게. 그냥 길에서 본 적 있어? 그걸 쓰는 거 본 적 있어, 혹시? 그렇죠? 쓰는 거 보기가 쉽지 않아. 요즘 막 고깃집 이런 데 없으니까. 그 연탄 뭐, 불구 이런 거. 그 보면은, 지금 우리는 다 집에서 가스를 쓰죠. 가스 쓰고 그 보일러 돌리잖아. 그 보일러가 그 전에, 그 가난한 집 가스 비싸니까 연탄이 더 싸단 말이야. 그거를 거의 불을 내면은, 거기 이제, 그냥 타면서 열을 내요. 그걸 쓴다는 거야. 누가?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석탄 값이 오르면 혹은 석탄을 많이 쓰면 화석연료를 필요하면 이거 쓰지 말래. 난 이거밖에 못 써.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이해가 되니? 야, 너 나쁜 거래. 지구에 나쁘대. 나는 이제 당장 추워 죽겠는데 뭘 써야 해? 그러는 거죠. 석유도 마찬가지야. 기름이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탄소세의 어떤 정의와 특징 그리고 단점까지 나왔다. 그럼 두 번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있었죠. 2번. 사회 전체적인 오염 통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염 배출자들에게 오염 배출 권리를 나눠준 다음에 그 권리에 따라 오염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오염 배출자들이 그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 길다, 길어, 그지? 여기까지가 정의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정의. 그래서 기니까 이 사람도 아는 거야. 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림 나온 거지. 잭스의 그림과 같이 A기업이 탄소 배출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고 B기업이 탄소 배출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 A기업은 배출권을 팔고
B기업은 배출권을 사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탄소 배출 허용량은 A기업하고 B기업하고 똑같아. 그지? 이 선이야. 이만큼 짚어야 돼. 근데 얘는 실제로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이만큼 뭐야? 남지? 남아. 내가 더 배출하고 싶어도 배출할 수가 없어. 남아야. 근데 얘는 어때? 지금 넘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얘를 줄이던지. 그렇지. 해야 되는데 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 안 되니까 야 A야 너네 남네? 그거 내가 돈 주고 살게.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나는 이만큼의 권리를 너한테 준 거니까. 그럼 똑같이 배출해도 권리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A기업은 돈을 얻는 거지. 그렇지. 얘도 좋고 얘도 좋고. 그런 제도가 지금 상황상. 그럼 봐봐. 자, 이때 배출권의 가격은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형성된답니다. 즉, 필요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 얼마나 필요해? 아, 이만큼 필요하다고? 오케이. 5만큼 줄게. 너 얼마 줄래? 다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C 기업이 있다고 쳐. C 기업은 이만큼 배출해야 돼. 그러면 얘가 더 급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C기업이 A한테, 야, 너 B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돈 더 줄게.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 내에서 각각 필요한 사람들이 돈 주고 사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게 그 얘기인 거지. 즉, 이 그림 예시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제시된 그림과 같이부터 이 정도까지 예시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자 2번 하죠. 오염 배출자들이 배출권의 가격과 자신의 한계 감축 비용을 고려하여 더 저렴한 방법으로 오염 수준을 조정하므로 오염 통제에 드는 비용이 아주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오염 통제에 드는 비용이 아주 적어진다. 이게 장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로 돌아와서 그림을 봅시다. 얘는 봐봐. 이만큼 줄이면 된다고 했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이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치자. 근데 A가 너 배출권 살 거야? 배출권 15만 원 줘. 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15만 원 내? 아니지. 10만 원 쓰고 이걸 줄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줄이는 비용이 더 적으면 이걸 그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야지. 그치? 5만 원 남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더 싼 비용을 선택한다. 얘한테 이걸 사올지 아니면 이걸 내가 자체로 줄일지 그게 이 얘기. 여기 있는 얘기. 반면에 배출권 자체가 시장의 가격에 의해 정해지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단점이죠. 이거는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단점. 앞에 나온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 그럼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사고 파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돼. 왜 6번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6번 문제로 갑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 A, B, C가 있고요. 탄소 배출량이 5톤, 4톤, 5톤이야. 그리고 배출권은 3장, 3장, 3장이 각각 있습니다. 그럼 배출권은 뭔데? 밑에 이걸 준 거. 배출권 한 장으로 1톤의 탄소 배출을 허용함. 여기 이걸 짚어야죠.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A, B, C만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미리 계산을 해. 봐봐. A는 얼마나 줄여야 돼? 얼마나 배출을 더 해, 지금? 3장인데 5톤이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 얘는 이만큼의 남아있는 처리가 필요해요. 얘는 1만큼 남았어. 얘는 이만큼 남았다는 거야. 지금 이 말 얘네, 한 장당 1톤이니까 3톤씩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2, 1, 2야. 그지? 2, 1, 2. 자, 그럼 보자.
1번. 배출권의 가격이 17,000원이라면 구매자가 없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대. 자, 17,000원보다 비싸야. 뭐가? 한개 감축 비용이 비싸야 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각각 12,000, 16,000, 19,000원이네. 그럼 알아서 조절하고 말지. 누가 이걸 사겠냐는 거야. 이해돼? 이 말? 그럼 이거는 맞는 얘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거 지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보다 이게 비싸야 사는 거야. 살려면. 그 다음 2번. 배출권의 거래가 없다면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은 비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랍니다. 배출권의 거래가 없다면 자 비용을 한번 따져보죠. 지금 2 남았지. 2톤 남았어. 그럼 얘는 비용 얼마 들어? 자체적으로 줄여야 돼. 배출권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 톤당 12,000원인데 그러면 얘는 2톤이니까 24,000원 들어. 줄이는데. 그지? 얘는 16,000원인데 1톤 남았잖아. 그럼 얘 16,000원 쓰면 돼. 그럼 C는 15,000원인데 2장 남았어. 3만원. 배출권 거래가 없다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그럼 자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했어? C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D가 아니라 C가 된다는 거야. 나머지 것도 좀 보자. 자, 배출권의 가격이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라면 B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려할 것이다. 봅시다. 자, 12,000원에서 15,000원. 16,000원보다 싸? 안 싸? 싸요. 그러면 사야지. 내가 뭐하러 주래? 어차피 더 싸게 할 수 있고. 기업이란 건 원래 돈을 최소한으로 쓰게 하려는 거니까. 다음, 배출권 가격이 12,000원 넘는다면 A기업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대. 12,000원인데 그 이상이래. 자기가 드는 건 11,000원인데. 봐봐. 그냥 이거 자기가 쓰고 13,000원에 팔다고 치면 하나당 1,000원짜리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지. 마지막 5번. 나누어 받은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총비용은 7만 원이래. 더해보세요. 4만 원, 3만 원, 11만 원. 이해되시죠? 거래 안 되고 싹 다 자기가 해결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 나머지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게 몇 문단에 있어? 바로 위에 1문단에 있겠죠. 1문단에 있고 화석을 완전 태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완전히 태울 때 만들어져 배출된대. 그럼 이것도 1문단에 있고 다음 탄소세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석탄, 석유 사용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정의 있었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면 오염을 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대. 볼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밑에 있지. 장점이다, 장점.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오염 통제에 드는 비용이 아주 줄어든다. 4분단에 있네. 그럼 자, 5번 답이겠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자체 해결이 된다. 라는 거지. 다음 자 앞에 기업은 뭐였어? 탄소세 제도를 실시했는데 탄소세래 이거. 그럼 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야.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면 무슨 장점과 단점이 있냐? 여기 바로 보시면 되죠. 최종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었지. 그럼 보자고. 자, 저소득계층의 부담 이러한 상품 가격 올라갑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6번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지 나온 문제들은 간단하게 풀리는 내용 일치 문제였다. 라는 거지. 6번 문제 푸는 방법 알겠니? 내용 해석을 하고 이것까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이제 다이치는 문학입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 잠깐 펼쳐봐. 4주차 뒤에 보면은 그 황순원의 별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설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성gan소설 했잖아. 이것도 성gan소설이거든. 어린아이 나오는데 이 아이라고 나오는 남동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애가 엄마를 되게 이상적인 여자를 봐. 우리 엄마는 엄청 예쁘고 엄청 착하고 다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많이 남아있진 않아. 왜냐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얘가 누나가 있거든. 나이 차이 좀 나는 누나가 있어요. 이 누나가 엄마 대신에 얘를 엄청나게 돌봐줘. 근데 어느 날 마수원 하는 사는 할머니가 오 너네 누나는 엄마랑 되게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 애가 널 들었어. 근데 이 애 생각에 우리 엄마는 되게 예쁘고 되게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는데 누나 저거는 못생기고 별론데 성격도 별로인 것 같은데 하면서 누나를 오히려 싫어하게 돼. 왜? 내 마음속에 엄마는 완벽한 존재니까 그 엄마를 닮았다고 하는 누나인데 괜히 성질 화내고 싫어하고 누나가 주는 거 막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가 누나가 하루는 시집을 가요. 원래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집에 들켜봐요. 근데 그게 옛날이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래서 저기 못생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보내서 얼마 뒤에 누나가 죽었던 소식이 전해져요. 근데 그때까지 이 아이는 누나를 되게 싫어했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었어. 그래서 누나 갈 때도 일부러 인사 안 했거든. 숨어가지고. 그러다가 누나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지. 여태까지 부정했던 누나가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되게 슬퍼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당연히 클리닉에 오시면 같이 해드릴 예정이고요. 클리닉 월요일 4시랑 9시 하고 돼 있어.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